근데 경제 문제는 어떻게든 회복 가능하겠지만 그랬는데, 진짜예요? 저는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소리를 좀 이제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수습 불가능한 수순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소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외교 문제는 오래 갈 것 같다. 오히려 외교 문제는요. 저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미지라든가 소프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이게 오히려 복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일 외교야. 일본이 지금 사실은 일본이 지금 1달러당 150엔 돌파가 이번 주 내로 지금 어쨌든 간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저는 더 이상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했듯이요. 일본 경제 이렇게 망가진다는 얘기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오래전부터 얘기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 강의실에서도 2010년경부터 지금 제 제자들이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증인이니까요. 일본은 그러니까 붕괴되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제2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게 없으면은 일본은 회복하기 힘들다고 제가 단언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아베가 경제 침략해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일본을 너무 잘 알거든요. 일본한테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잃는 이런 걸 안 하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망가지는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2019년도에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베노믹스를 그러니까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국내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요. CH님, 뭐 저는 제 강의가 자신이 없으면요. 자신 없는 내용은 저는 강의를 못합니다. 자신 없는 내용은요. 예를 들면 제가 버벅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제 강의하는 발언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가 본데 그건 뭐 지금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그냥 이쁘게 좀 봐주세요. 최 교수의 하나의 특징인가 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열정이 넘쳐서 그래요. 아직도요. 조계정님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백학수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백큐브스님, 큐브스 팩이죠. 님도 반갑고요. 김무미님, 뭐 해박한 지식이라는데요. 뭐 저는 경제학을 평생 경제학을 했으니까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알아야 되겠죠. 루지네님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화폐 주권,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 주제에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죠. 달러 폭력.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쓴 이유가 있고요.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밑에 과거 위기와 차이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위기는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과거에 겪었던 위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위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위기로 이것이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기는 하나 이건 위기의 속성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위기는 계속해서 위기가 계속 오는 거는 그건 사람이 만든 일입니다. 자연세계에는 그러니까 위기 같은 게 없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잘못 만든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위기가 과거 위기,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라든가 등등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기, 뭐 20세기의 세계 대공황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했을 때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초에 자산 거품 붕괴 위기 이거하고도 많이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그 차이를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면요.
지금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리고 2010년도에 유로존 위기는 남유럽 국가들, 소위 집시 국가라고 하는 남유럽의 그 위기였었죠. 남유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한 건 재정 위기로 알고 있지만 경상수지 위기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행된 하나의 남유럽 재정 위기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90년대 초 일본은 마찬가지고 30년대 대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황에서 그러니까 자유로운 국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번의 위기는 모든 국가에서 사실상 뭐 100%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지구상에 200개 넘게 있는 국가들을 다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를 흔히 뭐 지구촌 사회, 초연결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을 매개로 해가지고 연결된 사회들은요. 정도 차이가 존재할 뿐이지 모두가 위기가 진행되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영국, 유럽,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다 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기존의 위기도요. 위기 진화하죠. 위기 진화합니다. 왜냐면 과거의 위기는 우리가 위기를 겪고 나면은 그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좀 이제 우리가 수리나 수선을 하잖아요. 우리가 집을 오래 쓰게 되면은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그러니까는 수리할 때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수리할 때 생기게 되면 그 수리를 하고 나면 그 고장난 부분은 당분간은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위기는 그러니까 진화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위기는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투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연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한 거예요. 돈을 찍어가지고요. 네? 돈을 찍어가지고. 유로존 위기도 유럽중앙은행이 뒤늦게 돈을 막 찍어가지고 수습을 한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진정한 구원투수는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역할을 했지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구원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근데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슬슬 그 모습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한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요. 예, 국제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다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국제시장과 관련해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뭐 얘기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요. 좀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우리 제작진이 좀 압축적으로 하라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화폐 주권이라는 용어, 과거에 제가 한번 34회인가? 새벽은TV 34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제가 화폐 주권이라는 거 가지고 한 2차례 정도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폐 주권은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화폐도 주권이 필요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군사 주권 하게 되면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군사 주권 하면요. 그런데 경제 주권, 화폐 주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날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보다도 금융전쟁이 더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금융전쟁을 한다면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또 이해를 하시잖아요. 이 금융전쟁이 사실 화폐 주권의 그 영역의 문제인 겁니다. 자, 화폐 주권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늘 그러죠. 경제는요, 경제와 금융,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들의 책임입니다. 전문가들이 괜히 쓸데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그러는데요. 경제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인데 돈의 기본적인 기능이 뭡니까? 돈의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교환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교환을 매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뭐 옛날 얘기한다면은 그 물물거래, 물물교환을 하다가 이제 화폐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환의 매개 역할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화폐예요. 근데 이것이 이 교환 기능의 매개 기능을 하려면은 이 가치가 안정돼야 되는 거죠. 가치가 내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걸 받았을 때는 이게 뭡니까요? 내가 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보상을 받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화폐 가치가 만약에 반토막 나게 되면은 내가 생산한 것을 그러니까는 너무 그러니까는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돈의 가치의 안정이 그러니까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돈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치의 문제가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는 이게 물가 안정인 겁니다.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과 화폐 가치 안정은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나타냈을 때 이걸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길을 쓰고 이걸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돈은 중앙은행들이 찍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지 자식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가장 제1의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의 가치가 제대로 안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가 제대로 이렇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경제 정책도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금리라든가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돈의 가치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통화 정책도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네? 결국 화폐 문제니 돈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통화 정책이 뭐냐면은 각 개별 국가들이 자기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의 간섭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자기 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통화 정책의 자율성 혹은 독립성, 자율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는데요. 자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미국을 쫓아서 연준을 쫓아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추경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요? 경기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비라든가 가계의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뭐냐면 가계부채에 이것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가능한 한 그러니까 억제한 거 아닙니까요? 금리 인상 속도를 그러니까 억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미국과의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환율이 막 폭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근데 아직 올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올리고 싶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 입장이라든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그만큼 훼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우리도 그러니까는 억지 휴양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강요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올리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하게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지만이
자국의 문제를, 자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게 되려면은 이게 통화정책의 자율성이 게 결국 뭐냐면 대내적인 화폐 주권의 문제인 거예요. 대내적인 화폐의 주권인 겁니다. 우리가 금리라는 것도 돈의 가치잖아요. 돈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들 간에 우리가 그 돈의 가격인 거잖아요. 매개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물가 금리가 대내적으로 돈의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외적인 돈의 가치가 바로 국가 간의 화폐 교환 비율인 환율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환율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가치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안정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환율이 안정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를 환율 안정도 물가 안정과 동일한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화폐 주권의 문제입니다. 화폐 주권의 문제고 각 국가들은 그래서 우리가 화폐 주권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나라들이 그 나라 정부의 재무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은 오늘날 현대 국가들은 다 주권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주권 차원 속에서 화폐 주권도 그러니까 이 재무부가 정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적인 방법은 고정환율제입니다. 고정환율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부분 기간 동안 특별한 어떤 하나의 상황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환율이 고정되는 거죠. 뭐 1달러당 그러니까 1,300원이다. 따르게 고정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자국이 난다고 해서 변하고 그러는 게 아닌 이게 이제 고정환율제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오늘날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는 화폐 주권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금리를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국내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이탈을 하고 그것이 환율을 상승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고 싶지 않은데 금리를 인상을 강요받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게 우리가 제도를 지금 그렇게 설계해서 맡기고 있잖아요. 그게 변동환율제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변동환율제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는 게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율은 안정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특히 뭐냐면은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는 자본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급격하게 이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은 굉장히 우리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돈의 그러니까 화폐의 주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주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면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는 이 사업체들도 굉장히 이 환차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요. 뭐 여러 우리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화폐 주권은 기축통화국, 예를 들어서 미국만이 필요한 것이냐? 미국은요, 미국 정치인들은 화폐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챙깁니다. 자기들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간섭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사실 더 필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는 외환위기는 발생 안 하잖아요. 외환위기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요, 자본이 갑작스럽게 유출되고 막 그럴 때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외환위기도 우리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폐 주권은 비기축통화국에 더 필요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이죠.
미국이 사실은 자신들의 달러를 기축통화국으로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해주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양보를 해야 돼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예? 그렇죠?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요. 달러 부족하면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화폐 주권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화폐 주권을 사실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공평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자기들만 이익만 챙기겠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통화정책의 자율성. 세 번째는 그다음에 뭐냐면 환율의 안정성. 이 세 가지가 한 나라가 추구하는 하나의 경제적인 하나의 목표라고 이렇게 되게 설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점이 있죠. 우리가 자본이 부족한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자본을 좀 확보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게 되면 문제도 많지만은 이점도 많이 있죠. 그다음에 통화정책의 자율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환율의 안정성. 이것도 중요한 걸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추구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트릴레마가 우리가 삼중고잖아요. 삼중고. 세 개를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이런 상태. 딜레마를 트릴레마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이 굉장히 급격하게 유출입이 발생하는 즉 오늘날 같은 상황이죠. 오늘날 같은 상황 속에서는 트릴레마가 아니라 자본이 급격하게 그러니까는 이동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이든 아니면 환율의 안정성 둘 다 확보가 힘들다. 즉 딜레마 문제에 빠진다. 그런 우리가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를 하든지 즉 뭐냐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거나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으면은 자본의 이 자유로운 이동을 그러니까 통제를 하든지 아니면은 자본의 자유로운 그러니까 이동을 허용을 하려면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자율성이라든가 환율 안정성은 포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딜레마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때는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 현상이 우리가 많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최근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금융의 지금 어려운 상황은 미국발 긴축이잖아요. 미국발 긴축 기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요? 대내적인 화폐 주권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듯이 상실된 상황이잖아요.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빠르게 올리고 싶지 않아도 빠르게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는 독립적으로 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등 떠밀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내적인 화폐 주권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예? 이 대내적인 화폐 주권이 상실하다 보니까는 경기 둔화, 부채 붕괴, 그다음에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 이런 문제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면은 금리를 이렇게 빨리 올리지 않을 수 있다면은 경기 둔화 속도도 좀 그러니까 늦출 수가 있고 부채 붕괴도 그러니까 좀 늦출 수가 있고 유동성 경색이나 신용 경색도 그러니까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폐 주권으로 상실한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요? 아까 환율 안정성이에요. 대외적으로는요. 대외적인 화폐 주권이라는 것은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외환위기 우리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인 화폐 주권이나 대외적인 화폐 주권 모두 다 지금 상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모두가 지금 상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이거 막으려면요. 이론적으로는 자본 이동을 통제하면 돼요. 자본 이동을 통제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는 IMF에서도 이것도 하나의 처방책으로 마지막 처방책으로 이것도 그러니까는 허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제 그러니까요.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화폐 주권을 왜 필요하다고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하고
경기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화폐 주권이 중요한 거고, 대외적인 화폐 주권은 왜 중요해요? 환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해야지만이 소위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산업이 육성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출이 잘 돼야지만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외환을 축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인 화폐 주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요. 화폐 주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화폐 주권이 그러니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미국 정치인이나 유럽의 작은 나라들조차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요.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한 적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 네? 인식이 없습니다. 무슨 화폐까지 주권을 따졌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